안녕하세요. 우기북입니다. 이렇게 인생 그래프 그려보기 지금 3탄으로 돌입을 했어요. 지난 시간까지 20대 초반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24살부터 25살까지 제가 사진사 일을 했었는데요. 솔직히 이렇게 인생 그래프 그려보는 게요. 다른 타 영상들, 독서법이라든지 이런 자기 개발에 대한 진짜 꿀팁들을 전달해 드리는 그런 영상을 만들 때보다요.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이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 사람이 참 신기한 게 올챙이적 때를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특히 옛날에는 과거를 되게 잘 곱씹던 사람이어서 과거의 기억을 잘 기억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한 28, 29 지나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저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 사고방식이 좀 바뀌어서요. 과거의 기억을 거의 하지 않아요. 과거에 연연하지도 않고 과거를 신경 쓰지도 않고 그저 제가 신경 쓰는 건 오늘과 내일 거의 그 정도?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한 5년 뒤, 10년 뒤를 한 번씩 생각해 보곤 하고 진짜 거의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오늘 아니면 내일 이 두 가지만 거의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습관이 돼서 예전의 과거의 기억들을 그냥 싹 잊어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예전 친구들을 만나거나 친한 지인들을 만나게 되면 예전 이야기를 꺼내는데 불과 2, 3년 전, 1, 2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진짜 정말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이거는 저의 어떤 사고방식이 좀 바뀌어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생 그래프 그려보는 것도 솔직히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에너지가 정말 많이 들어요. 예전에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에 대해서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기억도 잘 안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일기장도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때의 기억들을 최대한 떠올려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혼자 해보면서 인간이 너무 과거의 추억으로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저 나름대로는 참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과 내일 내가 지금 당장 앞으로의 삶에 도움되는 일들을 하는 데만 해도 에너지를 거기에 쏟는 데만 해도 정신이 없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현재를 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과거의 기억들, 좋은 기억들을 되새겨보면서 추억에 젖어보는 것도 좋은 즐거운 활동이긴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보는 관점은 현재의 어떤 성장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기 위해서 과거를 보는 걸로만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계속 그때는 참 좋았지, 근데 왜 지금은 시궁창일까?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다 보면 지금 당장 뭔가 움직여야겠다 이런 좋은 에너지가 발산되기보다는 그냥 망했지 그냥 글렀지 라는 이런 부정적인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에너지가 이렇게 막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느낀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눠봤고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서울로 올라가게 된 그 순간까지 딱 내려왔었죠.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너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할 시간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올라간 그런 서울 행이었지만 처음에는 정말 무지무지 힘들어요. 여기서도 계속 좀 바닥으로 저의 감정은 좀 떨어졌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일했던 그 사진사가 어떤 일이었냐 하면요, 관광사진사였습니다. 관광사진사.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4박 5일 동안 3박 4일 동안 여행을 합니다. 그렇게 여행을 할 때 가이드가 손님들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때 가이드 옆에서 가이드 일 보조도 해주면서 손님들 스냅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사진사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하려면 당연히 처음에 견습으로 일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사진사 견습을 나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 첫 시작 전부터 저에게는 뭔가 가치관에 치명타를 입는 그런 첫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냥 저의 하나의 경험인데, 첫 견습을 어떤 식으로 나가냐 하면 사진사가 이제 실제 가이드와 붙어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진사가 업무를 볼 때 이제 처음으로 배우는 사람을 한 명을 이렇게 보조로 또 데리고 다니는 거죠. 제가 그런 보조가 된 겁니다. 그냥 따라다니면서 진짜 사진사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 건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냥 4박 5일 동안 옆에서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아, 이 일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러 가기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사수라고 할까요? 이제 선배 사진사 분과 이제 미팅을 하는데, 그 미팅을 인천공항에서 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인천공항을 처음 가봤잖아요. 처음 가보고, 그리고 저는 안동에서 그냥 이 작은 동네 안에서 혼자서 뭐 따로 여행을 가본 경험이라든지 뭐 멀리 나가본 경험이 거의 없이, 뭐 나가봤자 뭐 학교에서 수학여행 간다든지 이런 거 말고는 진짜 제가 혼자서 멀리 나가보거나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 안동 총구석에서 그냥 조용조용히 살던 아이였어요. 물론 이 안동 안에서의 저의 이 꿈은 정말, 이 포부 하나는 정말 컸죠. 공부를 열심히 하던 경험을 통해서 아, 하면 되는구나 라는 이런 마인드가 있었고, 정말 열심히 해서 이 세계의 명성을 떨치는 그런 음악가가 돼보겠다는 그런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인천공항에 처음 가자마자, 솔직히 뭐 여러분들은 공감을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공항이잖아요. 근데 저는 인천공항 딱 가자마자 그 넓은 건물과 그리고 온갖 외국인들이 걸어 다니고, 한국 사람들도 되게 멋지게 차려입고 막 정장 입은 사람도 있고 뭐 여행 복장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뭔가 전부 다 젠틀해 보이고 고급져 보이고, 그리고 그 넓은 공간에 안동에서는 많이 보지도 못했던 외국인들이 막 걸어다니고 하니까 저에게는 정말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와, 내가 알던 세상은 정말 코딱지만한 세상이었구나. 세상은 이렇게 넓은 곳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요. 그러면서 저의 어떤 꿈이라 그럴까요? 이게 뭔가 산산이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뭐랄까, 세상은 이렇게 큰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동에서 깔짝깔짝 공부 좀 하고 깔짝깔짝 기타 좀 치다가 나중에 뭐 깔짝깔짝 작곡 공부 좀 하면서 뭐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겠다는 혼자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공항에 와가지고 혼자 멍해지면서 내가 가진 그 환상이 아니라 완전 망상 정도였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저의 어떤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진짜 이 자신감에 대한 이 치명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항 안에서 전부 다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위대해 보이고 저 자신은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막 콱콱 받았었죠. 그때 공항에 제가 미팅 시간 한 1시간 전부터 먼저 가가지고 그 선배 사진사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1시간 동안 좀 멘붕이었어요. 난 뭘까?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선배 사진사분을 만나고 이제 견습하는 그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요. 솔직히 그때부터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선배 사진사가 다른 가이드와 만나서 또 미팅을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요. 그리고 서로 뭐 4박 5일 동안 스케줄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막 서로 스케줄을 막 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그걸 본다고 뭘 압니까? 옆에서 그냥 뭘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잠깐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선배 사진사분이 저에게 지금은 방금 가이드랑 미팅을 했고 어떤 스케줄을 짰고, 그리고 지금은 또 기사님한테 전화할 때야 기사님이 지금 버스를 잘 대놓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관광사진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저는 관광사진사가 그냥 사진만 찍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관광 사진사는 가이드가 앞에서 손님들을 이끌 때 뒤에서 보조를 하는 업무까지 같이 담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가 뭐 손님들을 이렇게 앞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관광지 안내도 해주고 버스 안에서는 뭐 또 계속 멘트를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사진사가 호텔 예약 확인도 하고 방 번호 확인도 하고 뭐 호텔 안에 있는 구비 물품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막 상세하게 또 기록을 하고, 그리고 관광지에 손님들 내리고 다시 버스 탈 때 기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제때제때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계속 케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식당 예약을 한다든지, 그리고 식당에 가가지고 손님들 밥 먹을 때 서빙도 사진사가 도와줘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여행의 전반적인 모든 보조 업무들을 사진사가 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4박 5일 따라다니면서 견습을 하게 되는데, 저에게는 너무나 행운이었던 건 그때 선배 사진사분을 너무 잘 만났어요. 정말 제 어떤 인격적인 저의 인생의 멘토, 지금까지도 인생의 멘토로 이렇게 남아있을 정도로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 자체가 사람에 집중된 분이어서, 그때 당시에 사진사 일 자체도 정말 잘 배울 수 있었지만 정말 뭔가 사람에 대한 연민이라든지 이렇게 후배들 아끼는 마음,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잘 배웠는데 제가 그 이후로 잘 실천을 하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뭐 아무튼 지금 또 연락을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제가 먼저 연락 드리는 경우가 좀 많지 않아서 솔직히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아무튼 그때 4박 5일 견습을 하면서 사진사가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지 배우면서 저는 한 가지 희망을 가졌어요. 어떤 희망을 가졌냐면, 그 선배가 이 사진사 업계 내에서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 속하더라고요. 말하자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고 희망을 얻은 거죠. 또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열심히 하면 한 달에 300만 원 또 벌 수 있어 라는 그 말에요. 저는 정말 저의 모든 에너지를 그 말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진사 일을 시작하고 견습이 끝난 다음에 실제 이제 제가 담당 사진사로 이렇게 업무 배정을 받기 시작하고 한 3개월, 6개월까지는요 거의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힘든 시간들을 버티게 해준 게 그 300만 원이라는 목표였어요. 한 달에 300만 원 벌면 우와 1년 모으면 얼마야, 이렇게 모아놓은 돈으로 음악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가고 하면 되겠다라는 이런 또 저만의 희망을 가진 거죠. 아무튼 그렇게 4박 5일 견습이 끝나고요. 제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거를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매일 밤의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나는 계속 갈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게 그 3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벌어보겠다는 그 생각이었죠. 진짜 이 6개월 동안은 거의 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벌 때도 있었고요. 많이 벌 때는 그래도 한 60만 원, 70만 원 벌어서 그래도 이렇게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게 이 일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 하면, 집에서 자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4박 5일 동안 일을 하러 나오면 호텔에서 자요. 가이드랑 같이 호텔에서 자기 때문에 일단 식비 자체가 들지가 않습니다. 4박 5일 동안 집에서 밥 먹을 일이 없어요. 손님들 데리고 다니면서 식당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식비가 전혀 들지 않고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 따로 돈이 나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뭐 한 60만 원, 70만 원 벌어도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일이 없는 하루 이틀만 이렇게 먹으면 되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요 진짜 쉴 때도 거의 돈이 안 나갔던 게, 제가 그때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고시원에 보면 밥은 무료 제공을 하거든요. 밥이랑 김치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반찬만 이렇게 구비를 해서 밥이랑 뭐 김치랑 뭐 반찬이랑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건데, 저는 그때 진짜 완전 짠돌이 중에 짠돌이에다가 어떻게든 돈을 모으겠다는 악착 같은 그런 도끼를 품고 있어서, 진짜 그때 제가 쉴 때는 밥이랑 김치가 주식이었고요. 반찬을 먹더라도 그 편의점에 가면 200원, 300원짜리 이 작은 김
있잖아요. 그 작은 김 하나 사면 그게 저에게는 평소에 저에게 허용해주는 반찬이었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진짜 오늘은 특식이다 하면서 이 작은 참치 하나 1,000원짜리 할인할 때 사면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그 참치 하나를 저에게 이렇게 제공하곤 했었는데요. 그런 특식을 먹는 날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의 그때 제가 먹던 거는 김치, 밥이었고요. 그리고 뭐 그게 좀 물리면 후라이팬에 김치 넣고 밥이랑 김치 볶음밥을 해 먹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제가 생활을 해서 그때 그 저를 알려주셨던 그 선배 사진사분이 저를 정말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그랬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악착같이 3개월, 6개월을 이렇게 버티고 나면서 그래도 그 6개월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저에게도 꽃이 피던 그런 순간이 딱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딱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버는 돈도 조금씩 갑자기 이렇게 늘기 시작하니까 엄청 거기에서 오는 그 성취감도 엄청나고요. 무지무지 즐겁더라고요. 그 돈 버는 재미가요. 그 돈을 사진사는 어떤 식으로 버냐 하면요. 왜 관광사진사는 돈이 뭐 어떨 때는 한 달에 20만 원 벌리고 어떨 때는 왜 한 달에 300만 원 벌리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실적제였습니다. 잘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거고 못하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완전 아예 못 벌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많이 벌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식의 실적제였냐면 4박 5일 동안 손님들을 따라다니면서요. 사진을 찍는 게 이 사람들이 원해서 찍는 게 아니라요. 저는 옆에서 일꾼처럼 일하면서 따라다니다가 손님들이 관광할 때 가가지고 내가 사진 찍어줄게 하면서 일단 찍어 놓습니다. 손님들이 거부해도 그래도 찍자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찍어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마지막 날에 인화를 한 다음 손님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사진을 손님들한테 팔아요. 그래서 그 사진 판 수익이 이 사진사의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보자면 사진사지만 사실은 그냥 4박 5일 동안 따라다니는 일꾼이에요. 일꾼.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관광객들도 처음에 와가지고 이 사진사를 되게 얘는 뭐 하는 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오자마자 첫날부터 막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가이드 옆에서 막 도와주고 이 어린애가 막 빨빨거리면서 막 손님들 짐도 들어주고 밥 먹을 때 막 서빙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은 처음에 와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얘는 여행사의 직원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를 케어해주는 말하자면 가이드 보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첫 관광지에 가가지고 갑자기 DSLR 사진기를 들고 이렇게 사진 찍어줄게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관광객들도 알게 되는 거죠. 얘 우리한테 사진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던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막 사진 안 찍겠다는 그런 손님들도 있고 그래도 찍어주는 손님들도 있고 아무튼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원하게 만들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철면피를 깔고 이거 찍어줄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막 안 찍겠다는 사람 그래도 찍어줄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진짜 이 사진 찍는 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솔직히 찍기 싫다는 사람한테 이게 그 사람도 얘가 사진을 팔려는 목적이 있다는 걸 그 사람도 알고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불편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돈을 벌려면 일단은 찍고 나중에 이 사진을 일단 보여주면서 일단 이 실물이 있어야 팔 사진이라도 몇 장이라도 있어야 이 사람이 나중에 사든 안 사든 그때 선택이니까요. 아무튼 어떻게든 많이 찍는 게 이 사진사가 일을 잘한다 못한다의 이 관건이었는데 사실 그래서 사진을 최대한 많이 찍기 위해서는 손님들과 친해지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식당 가면 사진사가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손님들이 서빙 해주기 바빠요. 그러면서 식당에서 손님들이랑 친해지는 거예요. 막 부족한 거 있으면 뭐라도 하나 더 주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서빙을 해주려고 할 때 엄청 장난치면서 친해지는 거죠. 이렇게 서빙을 해줄 때도 김치 같은 거 이렇게
서빙을 해주면 여러 번 줬을 때 손님들이 이제는 조금만 달라고 이렇게 막 손짓을 할 때가 있어요. 외국인이라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니까 막 손짓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다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조금만 달라고 하면 진짜 작은 김치 쪼가리 하나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손님들이랑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처음에는 뭐지 얘? 하면서 이렇게 보다가 저랑 눈 마주치면은 바로 제가 웃는 거 보고 그 사람 손님들도 막 웃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작은 장난도 치고 하다 보면 이제 손님들이랑 친해져서 그 다음 날 관광할 때는 이렇게 사진 찍자고 제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전날에는 거부하던 사람들도 그래 한번 찍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포즈도 취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진을 어떻게든 4박 5일 동안 열심히 찍어가지고 마지막 날에 파는데요. 그 마지막 날에 파는 거는 이제 버스 안에서 이렇게 사진을 파는데 제가 이렇게 가족별로 뭐 혼자 왔으면 혼자 당연히 앨범을 만들어주고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왔으면 가족들 앨범을 이렇게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버스에서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공항으로 가는 그 조금 긴 시간 동안에 손님들이 이렇게 버스 안에서 사진들을 보고 그 안에서 사진을 살 것 또는 뭐 사지 않을 것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추려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그냥 갖다 주고 손님들을 보고 마음에 드는 사진 고르십시오 하면은 진짜 골라봤자 한두 장 사요. 막 20장, 30장을 갖다 줘도 한 장, 두 장 사고 나머지는 그냥 완전 안 산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가이드가 이제 사진사를 도와주는 거죠. 사진사는 아무리 뭐 손짓 발짓 해도 제 상황을 얘기하지 못하니까 가이드가 이제 대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막 마이크 잡고 이 사진사는 지금 뭐 대학생인데 대학 학비 벌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뭐 호텔에서 나올 때 이렇게 캐리어 같은 거 버스에 이렇게 실어주기도 하고 4박 5일 동안 식당 예약이라든지 뭐 호텔 예약 확인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사진사가 뒤에서 도와주는 거라고, 이 친구가 없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순조롭게 여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야부리를 털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손님들도 그냥 사진 한두 장 살 거였는데도 뭐 조금 더 마음을 더 써서 그러면 좀 더 사줘야겠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가이드가 단순히 이거는 사진 진짜 잘 나온 사진을 여러분들 사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불하는 그 사진 값은 사실은 서비스 값이다. 4박 5일 동안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서비스에 대한 팁을 사진사한테 주는 거고 이 사진은 하나의 선물로 여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잘하는 가이드들은 이렇게 말을 잘해줘요. 이러면 손님들이 더 좋게 생각하고 사진을 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이드의 이 말빨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4박 5일 동안 사실 사진사는 가이드의 진짜 하인과 비슷해요. 가이드가 뭐 하라고 시키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4박 5일 동안 일이 다 끝나고 호텔에 들어와서 이제 자러 들어왔는데도 가이드가 뭐 카드 주면서 나가가지고 뭐 사와, 뭐 술이랑 뭐 안주 사와 이러면은 뭐 어쩌겠습니까? 가야죠. 왜냐하면 내 사진을 팔아주는 건 가이드거든요. 거기에 내가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일할 때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가이드도 대신 사진사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질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때로는 정말 빈정상하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일할 당시에는 가이드들이 한국인 가이드가 거의 없었거든요. 대부분 화교거나 뭐 조선족이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서 때로 일하러 와가지고 어떤 사진사들은 내가 왜 한국 땅에서 이 사람들한테 빌빌거리면서 일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진사 일을 오래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무조건 돈만 버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가이드 형이나 누나들한테 항상 헤헤헤 거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 거기에 합당한 보상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더 친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튼 손님들한테도 열심히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가이드한테도 잘하는 사진사가 나중에 사진을 또 잘 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얼마에 이렇게 파냐 하면 사진 크기가 큽니다. 사이즈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사이즈가 하도 오래돼서 그게
그 사이즈 규격이 어떤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좀 큰데요. 그 사진 한 장당 한국 돈으로 5,000원에 파는 거예요. 정말 비싼 거죠. 정말 비싼 건데 그렇게 팔지 않으면 남는 게 없으니까요. 그 5,000원에 팔아가지고 절반 2,500원을 회사에 입금을 해요. 그리고 2,500원은 내가 가지는 거죠. 말하자면 회사와 5대5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20명 손님들을 데리고 4박 5일을 여행한다 생각을 하면 그 20명이 대부분 뭐 가족이나 뭐 부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4명 가족 5팀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5팀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 4명이서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서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사진사가 막 사진을 찍어줘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날에 이렇게 사진 이렇게 사달라고 이렇게 내미는 겁니다. 한 장당 5,000원이고 예를 들어 4박 5일 동안 찍은 사진이 한 30장 되는 거예요. 30장이면 가격이 15만 원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은 거의 아직 이제 시작 단계라서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폰카도 있었고요. 그리고 D카를 대부분 가지고 있었거든요. 간혹 가다가 DSLR까지 들고 다니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4박 5일 여행 와가지고 한 가족당 15만 원을 투자를 하겠냐고요. 15만 원을. 솔직히 사진값만 생각했을 때는 절대 15만 원 못 내죠. 그래서 뭐 15만 원 중에서 뭐 예를 들어 한 4장 정도 사면 한 2만 원 정도 지불을 하고 사실 그게 보통일 겁니다. 그쵸? 만약에 한 가족당 30장을 다 팔았다는 가정하에 5팀이었잖아요. 그러면 총 150장인데 150장 5팀이면요. 총 75만 원을 버는 거예요. 75만 원. 그럼 75만 원을 벌어가지고 이제 회사와 5대5를 하면요. 그러면 37만 5천 원이 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4박 5일 동안 휴식 시간 하나도 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호텔에서 자기 때문에 사실은 24시간 동안 일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잠자는 시간 빼고 다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5일 동안 내 여가 시간도 없이 죽어라고 일하고 37만 5천 원을 버는 거죠. 그러면 하루 일당이 한 7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죠. 이 정도만 해도 뭐 괜찮은 건데 근데 이게 이렇게 다 사주겠냔 말이에요. 손님들이. 우리가 여행을 가가지고 어떤 사진사가 열심히 일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사진을 이렇게 나중에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사라고 하는데 사진값으로 15만 원을 투자하겠냐고요. 어차피 내 핸드폰 안에도 사진이 있고 내 디지털 카메라 안에도 내가 찍은 사진들이 다 있는데 왜 내가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그 돈을 지불해야 되겠냐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 사진업 자체는 사실 이거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돈을 진짜 벌게 해주는 건 말하자면 앞에서 진짜 내가 얼마나 손님들과 친해졌느냐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손님들한테 서비스 했느냐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정말 좋은 선배를 만나서요. 그걸 정말 잘 배웠어요. 뭘 잘 배웠냐면 이 선배는 정말 신기한 게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밥 먹을 때도 진짜 식당 가면은 딱 자기 한 숟갈 크게 떠서 입에 우겨놓고 국 한번 쭉쭉 마시고 진짜 몇 분 안에 일어나가지고 손님들한테 서빙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열심히 땀 흘리면서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겨울에 스키장에 손님들 가면은 넘어지는 손님들 있으면 무조건 달려와가지고 일으켜 세워주고 스키 타는 법 알려주고 그리고 손님들 버스 탈 때마다 캐리어 다 실어주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항상 가이드보다 먼저 내려가가지고 손님들 조식 먹을 때 먼저 안내 다 해주고요. 얼굴을 항상 아침부터 먼저 보여주고 끝날 때도 손님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까지 엘리베이터 잡아주는 것까지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4박 5일 동안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게 사진사가 하는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보고 배운 거죠. 그래서요 저는
그것만 보고 따라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밥 먹는 것도 진짜 대충 먹고 빨리 일어나가지고 가는 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사진사들 모두가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란 것을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 선배한테 대인 거지만 그 대인 것 때문에 저는 나중에 돈을 정말 많이 벌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마지막 날에 손님들이 미안해서라도 사진을 사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손님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30장, 40장, 때로는 막 50장씩 찍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 두꺼운 앨범 첩을 보면서 안 사겠다고 어떻게 거부를 하겠습니까? 4박 5일 동안 그렇게 개고생하면서 서빙해주고 막 따라다니면서 헤헤 그러면서 친해지고 막 친구처럼 하고 때로는 뭐 아들내미처럼 이렇게 막 하는데 나중에 나 이것만 살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거부를 하겠습니까? 게다가 사진을 나중에 팔 때 가이드가 앞에서 이렇게 멘트를 하면 저는 앞에 가서 바람을 잡아요. 어떻게 바람을 잡냐 하면 만약에 이 뭐 5팀 중에서 한 팀이라도 바로 다 살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바로 버스 안에서 소리를 꽉 지르면서 와 하면서 막 안아줍니다. 그 가정은 다 안아줘요. 안아주면서 막 일단 돈 먼저 받는 게 아니라 일단 온갖 쇼를 다 하는 겁니다. 막 고맙다고. 그때 당시에는 중국어도 잘 모르고 영어도 뭐 발음도 좋지 않은 상태인데 그냥 막 씨씨씨씨 막 씨씨 하면서 막 중국 사람들한테는 하고 뭐 영어 쓰는 사람들한테 막 땡큐 하면서 손님들한테 막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90도 인사도 하고 막 뭐 자존심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막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다른 뒤에 앉아 있는 뭐 다른 손님들이 이제 똥줄이 타는 거예요. 앞에서 다 샀네. 우리도 다 사야 되는 건가 봐. 이게 이렇게 당연한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차에 이게 노엔지라 그래요. NG, 우리 그때 당시에 NG라고 표현을 했는데 NG 사진이 뭐냐면 인화를 해서 가지고 갔는데 손님들이 안 사면 그거 다시 다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인화비가 다 들었잖아요. 그거를 다 버려야 되면 그거만큼 손해거든요. 근데 노엔지, 완전 노엔지 없이 다 파는 그런 완전 최고의 성과를 얻게 되는데요. 근데 노엔지가 되더라도 내가 사진을 만약에 총 사진이 100장밖에 찍지 않았어요. 100장밖에 찍지 않았고 그걸 노엔지를 했어도 100장을 다 팔았어도 벌어봤자 50만원 매출에 25만원 회사에 입금을 하면 내가 버는 돈은 25만원 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300장을 찍었어요. 총 사진. 정말 많이 찍은 거죠. 그러면 300장을 찍어서 만약에 300장을 노엔지를 하면 그러면 수익 자체가 150만원 매출에 75만원 내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잘해야 나중에 진짜 하나 그 성과가 막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 6개월 뒤부터 이 성과가 갑자기 막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으로 한 200장을 팔았었어요. 그전에는 많이 팔아봤자 뭐 많이 팔면 100장, 적게 팔면 뭐 50장 이런 식으로 팔았는데요. 50장 팔면 매출 25만원에다가 12만 5천원 회사에 입금하면 4박 5일 동안 죽어라 일하고 12만 5천원 번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뭐 인화하러 또 빠졌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차비 같은 거 쓰고 하려면 한 10만원 정도 벌었다 생각을 하면 하루에 2만원 번 거죠. 하루 종일 일하면서요. 그렇게 쎄 빠지게 몸은 몸대로 힘들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아가면서 하루에 2만원 벌었다 하면 힘이 쭉쭉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200장을 딱 팔았을 때 그때가 저의 완전 전환점이었습니다. 200장 팔면 매출이 100만원이고 50만원 입금하고 50만원을 내가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루 일당이 한 10만원 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가 이제 진짜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이 기점이 200장부터였는데 200장을 딱 팔았을 때 진짜 엄청나게 행복했죠. 이 돈맛을 처음으로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0장을 팔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회사에서도 좀 이 아이를
이 사진사를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더 밀어줄 가능성이 있는 친구인지를 보는 거죠. 근데 저는 또 그때 선배 사진사를 정말 잘 만나서 얘가 이제 6개월 만에 뭔가 성과를 딱 보이니까 이제 선배 사진사도 이제 막 할 말이 생기잖아요. 얘 진짜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좀 회사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사장님께 이제 선배들도 이제 어필을 좀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장님은 그래? 그럼 한번 너 좋은 단체 한번 받아봐. 조금 말하자면 조금 비싼 단체인 거죠. 돈이 있는 단체요. 또는 아니면 인원수가 높은 단체를 주는 겁니다. 인원수가 높으면 당연히 사진을 더 많이 찍고 더 많이 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인원수가 높거나 돈이 많은 단체를 받고 250장 파니까 얘 봐라 하면서 또 좋은 단체를 줍니다. 그렇게 선순환이 시작되면서 진짜 저의 매출은 그냥 급상승하면서 저의 행복도까지도 여기까지 막 올라갑니다. 제 평생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제가 그때 돈을 얼마나 끌어당겼냐 하면 솔직히 저는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새 빠지게 죽어라 막노동해도 하루에 그때 당시에 저는 한 8만원, 9만원 정도 받거나 조금 싼 거 가면은 한 6만원, 7만원 받거나 그랬었거든요. 나이도 어렸고 뭐 이렇게 써주는 것만 해도 감사할 때였죠. 그래서 그리고 월급제로 일해봤자 진짜 많이 받아봤자 150, 160 이 정도였지 뭐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이런 건 상상도 못 해봤었던 저였는데 처음 이제 수입이 한 달에 한 300만 원까지 벌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달 수익이 400만 원, 5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대학도 나오지 않은 제가 그 정도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진짜 진짜 이 돈맛을 알아버리니까요. 그 전에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저의 어떤 음악가에 대한 꿈 같은 거 없어지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현실은 이런 거였어. 일단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그 돈으로 그냥 취미로 하면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꿈만 줬다 보면 인생 망치기 십상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꿈 쫓는 사람들은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 치기 어린 생각만 하는 그냥 우물 속 개구리 같은 존재야. 옛날의 나처럼 이라는 생각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솔직히 제가 그때 스스로가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별로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요. 저 자신을 행복하게 여겼어요. 돈 많이 버는 이 모습 자체가 뭔가 뭐 사회의 인정도 받고 있는 것 같고 회사에서도 나를 이뻐해주고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일하러 나가면 돈을 이만큼 이렇게 쥐어와서 이 회사에 입금하면서 저에게 남는 그 돈이 엄청난 그 성취감을 막 불러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 어떤 뭐 기록을 세웠다고 할까요? 사진을 어느 정도까지 팔아봤었냐 하면 4박 5일 나가가지고 최대로 많이 판 게 900장까지 팔아봤거든요. 900장. 900장이면요. 예를 들어서 한 30명 단체. 보통은 30명에서 35명이 가장 많은 단체거든요. 왜냐하면 버스에 많이 탈 수 있는 인원이 거의 40명에서 45명까지 탈 수 있는데 그렇게 꽉꽉 찬 경우는 흔치가 않고 정말 많은 경우에 30명에서 35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는 팀에 가족별로 나누면 많으면 뭐 15팀 적으면 한 12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 12팀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12팀한테 900장을 팔려면요 한 팀당 한 100장을 팔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100장 계산 나오시나요? 한 가족당 100장을 팔았단 소리예요. 한 가족당 100장을 팔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진을 얼마 주고 샀을까요? 100장을 사려면 사진값만 50만 원입니다. 이 100장 만들면 앨범 두께가 이만큼이 돼요. 그 100장을 제가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한 가족한테 안겨주면서 저는 그때 웃고 있죠.
4박 5일 동안 죽어라 일하고 이제 이건 저는 당당하게 이건 내가 받을 보상이다. 뭐 살 만큼 사주면 된다. 그 이후에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무조건 많이 찍고 좀 부담을 안겨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실 900장을 그렇게 막 낑낑 진짜 이 봉투 두 쪽에다가 완전 무거운 상태로 들고 와서 이렇게 내루기 시작하면 가이드도 나중에 엄청 놀라는데요. 야, 너 이거 어떻게 다 팔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냐? 너 오늘 NG 많이 날 거야. 라는 식으로 막 엄청 걱정되는 듯한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도 뭐 가이드가 그런 식으로 좀 야, 이거 어떻게 다 팔려고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팔아줍니다. 웬만하면 NG 내지 말고 여러분들 다 사주십시오. 얘 진짜 열심히 일했잖아요. 여러분들 밥 제대로 먹이려고 얘는 막 굶어가면서 일했어요. 그리고 얘 지금 학비 벌려고 이렇게 와 있는데 집에 뭐 아들이라 생각하고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다른 카메라로 바꿔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친구 학비 벌려고 왔으니까 불쌍하게 생각하고 좀 사줘라 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이제 손님들이 이 100장을 보고, 물론 그때 당시에 손님들은 진짜 돈이 많은 손님들이었어요. 그때 싱가포르 손님들, 정말 돈이 많은 손님들이어서 100장 살 능력이 일단 되는 상태였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어떻게 사진값에 5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한 팀이 사주니까 다른 팀도 뭐 100장 이상을 사주고 그렇게 해서 900장을 팔고요. 사실 그때 당시에 솔직히 물론 그 손님들은 돈이 어느 정도 많은 손님들이었죠. 겨울 단체는 보통 한국에는 이런 스키 단체는 비싼 단체거든요. 엄청 비싼 단체로 온 거죠. 제주도도 뭐 가고 스키도 타고 막 이렇게 하는 엄청 비싼 패키지로 온 손님들이라서 이렇게 사줄 여유 자체가 있는 손님들이었겠죠. 물론 그걸 어떻게든 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게 하는 건 또 이 사진사의 서비스와 그리고 또 가이드한테도 잘해가지고 가이드가 이렇게 말빨로도 잘 해주고 손님들도 돈이 있고 이렇게 서로 이 쿵짝이 잘 맞아야 이런 대박이 터지는 건데, 아무튼 900장을 팔면요, 그러면 매출만 450만 원입니다. 매출이 450만 원이면 제가 225만 원을 버는 거죠. 225만 원을 4박 5일 또는 5박 6일 만에 번 거예요. 그럼 뭐 한 달 벌 거를 5일 만에 다 벌어버린 거죠. 게다가 그런 좋은 단체를 연달아 받게 되면은 수입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한 달 수익이 뭐 700만 원, 800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도 있었고, 떨어지면은 한 400만 원, 500만 원 이게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사실 이게 유지되는 이유도 제가 돈을 많이 벌면 회사의 사장님도 돈을 많이 법니다. 그쵸? 이거는 완전 5대5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은 당연히 저한테 좋은 단체를 계속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진사 일을 시작하고 1년 만에 실적 1등을 유지하기 시작하고, 이 일을 진행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실적 1등을 유지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돈 맛을 보고 알게 된 이 돈 버는 재미, 이게 다른 사람이었으면 아마 뭐 평생 유지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돈 맛을 계속 좋게 생각하고 계속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할 생각만 한다면요. 근데 이게 저는 나름 행복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좀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저의 생각은 저의 앞에 이 전전두엽에서 생각하는 저의 의식은요, 행복하다, 난 행복한 사람이야, 돈 이렇게 많이 버니까 너는 다른 사람이 너를 부러워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저를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있었는데, 진짜 저의 어떤 잠재의식이라고 할까요? 이 뒤에 숨어있는 이 생각은 반항을 하는 거죠. 계속 힘들다, 너무 불행해, 이런 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바쁘게 일하는 동안은 그냥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다가
약간의 생각할 틈만 생기면요 엄청 우울해지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또 돈이 딱 들어올 때 되면은 엄청 행복도가 상승했다가요 또 잠깐 딴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엄청 행복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막 이렇게 진짜 왔다 갔다 뭐 조울증처럼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싶기도 하고, 난 왜 이러지? 난 누구보다 안 부럽지 않은 사람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면 자꾸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없어진다는 느낌이 점점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 자체는 일단 내 생활이 전혀 없어서였던 것도 같아요. 계속 일만 하니까요. 잠이 부족한 상태로 만약에 이 900장을 계속 찍어서 인화를 하고 하려면 제가 그걸 또 포토샵 작업까지 하기 때문에 낮에는 손님들한테 서빙하다가 관광지 가선 사진 죽어라 찍고 밤에는 잠도 자지 않고 노트북에다가 편집을 해야 됩니다. 잠이 하루에 뭐 한두 시간 자는 경우도 있고 4박 5일 끝나면은 그날 바로 또 공항에 가가지고 새로운 손님들을 받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장님은 제가 점점 마탱이가 간다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사장님도 얘 계속 돈 잘 벌어오니까 그래 계속 너 좋은 단체 줄게 하면서 쉬지 않고 이렇게 꿀리는 게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몰랐고요. 이렇게 뭔가 체력이 점점 바닥이 되어가고 저의 정신력도 점점 뭔가 황폐해진다고 할까요? 점점 이렇게 되니까 뭔가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관광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만 있어도 좀 뭔가 멍해지는 거예요.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내 생활 없이 그냥 돈 많이 벌면 되는 건가? 너 돈 좋아 싫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으면 저는 나 돈 너무 좋아. 돈 많이 벌고 싶어. 하면서 돈을 계속 좋아하는데 근데 왜 내 마음은 이렇지? 막 이런 혼란이 막 오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약간의 이 상황을 돌파할 하나의 불현듯 딱 떠오르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렇게 2년 동안 일하면서 옆에서 본 가이드라는 직업이 사실 가이드란 직업은 사진사보다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벌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에 제가 벌던 수입은 웬만한 초보 가이드들보다 훨씬 많이 벌었지만 근데 진짜 일 잘하는 가이드들 진짜 그때 당시에 저랑 마주쳐서 일하는 그런 A급 가이드들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A급 가이드들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진짜 A급 가이드들이 버는 돈은 제가 아무리 뭐 900장을 팔고 이런 돈이랑은 진짜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 여름에 한두 달 일하고 뭐 전셋값 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 돈을 땡기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관광단체 가이드가요. 물론 그것 때문에 관광에 엄청 폐해도 심했죠. 막 손님들한테 어떤 뭐 쇼핑 강요를 한다든지 막 그런 것도 좀 심한 시절이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옆에 그 가이드를 보고 만약 내가 가이드 일을 한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가이드 일을 하게 되면 전 저 스스로 좋은 점을 딱 한 가지 딱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장이라는 이 키워드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사진사 일을 하던 그때 당시에 이 멘붕 상태에서 이 돈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돈을 계속 추구하면서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같이 가져갈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되면 사진사들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고 게다가 가이드 일하게 되면 뭐 관광지를 소개해 주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런 관광지에 대한 정보들도 자꾸 알게 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중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외국어 실력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가이드 일을 하게 되면. 처음에 가이드 일을 시작할 때는 뭐 말하는 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게 5년, 10년 뒤면 진짜 뭐 원어민급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 언어로 계속해서 소통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직업이니까요. 야, 그래서 가이드가 되자 생각을 하고 진짜 한 3일 만에 일을 그만둬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사장님은 엄청 멘붕이 오셨었겠죠. 제가 진짜 뭐 그 전에 일을 뭐 그만둔다는 어떤 뭔가 그런 것도 없이 진짜 완전 내 빼듯이 집안 사정 들먹이면서 일을 그만뒀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의 사진사 일은 그만두게 되고, 제가 그때 당시에 바로 준비를 한 게 중국어 가이드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전 직업이 중국어 가이드였잖아요. 결국에 이후에 제가 중국어 가이드가 되는 그런 순간이 오긴 오는데요. 그건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고, 제가 바로 공부를 시작한 건 중국어 공부가 아니라 영어 가이드 시험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년 동안 뭐 중국인 손님들도 상대해보고 뭐 영어권 국가 손님들도 상대를 해보고 했지만 중국어는 진짜 하나도 몰랐거든요. 뭐 해봤자 그때 당시에 뭐 1, 2, 3, 4, 5, 6, 7, 8, 90 이 정도, 뭐 해봤자 뭐 서빙할 때 김치라는 단어, 파오차이라는 단어 같은 거, 진짜 서빙할 때 필요한 단어, 또는 뭐 화장실, 손님들이 화장실 찾을 때 자꾸 뭐 시쇼젠 또는 뭐 서소 이런 단어들만 알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중국어는 진짜 단어 몇 개만 아는 수준이어서 중국어 가이드가 될 생각 자체는 아예 못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만난 중국인 상대하는 가이드들은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중국 사람들이 많아서 한국인들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자체도 알지 못했죠. 한국인은 당연히 중국어권 가이드로 일할 수 없어 라는 생각 때문에 영어 시험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영어를 그때 준비하면서도 진짜 뭐 제가 그때 일 그만두고 연애를 한 1년 열심히 했지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때 게임 진짜 많이 하고요. 그때 시작한 게임이 얼마 전까지 또 계속 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끊어버린 그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는 게임인데, 그 1년 동안 진짜 제가 모아놓은 돈이란 돈은 다 써버리고 그냥 공부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게임하고 연애하고 그냥 탕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뭐 이게 그 탕진하는 동안 엄청 불행해지고, 난 뭘까? 난 도대체 인간이 안 되겠다. 저의 모든 예전의 어떤 꿈도 사라졌고, 벌어놓은 돈도 사라졌고, 가이드에 대한 희망도 사라졌고, 앞으로 뭘 하면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한 게 그게 25살 후반과 26살 초반,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암흑기였습니다. 진짜 게임하는 동안은 저의 인생 자체도 잊게 되는데, 게임에서 손만 잠깐 놔버리면 난 뭐지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진짜 자괴감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걸 잊으려고 게임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꾸 막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밥도 컴퓨터 앞에서 먹고, 그렇게 게임 페인으로 사니까 그때 당시에 만나던 그 여자친구도 헤어지게 되면서 저의 이런 감정 상태는 더 다운이 되고 더 게임에 집착하게 되고요. 살은 또 살대로 막 찌기 시작했어요. 그때 막 80kg 넘게까지 또 막 10몇 킬로 불어가지고 엄청 뚱뚱해지기 시작하고요. 저의 인생은 정말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모든 게 정말 멘붕이었어요. 정말 멘붕이었어요. 제 친구들은 이제 대학 졸업할 때가 됐잖아요. 26살이면. 졸업할 때가 돼서 뭐 취업 준비를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 모습들이 정말 멋있게 보였습니다. 4년이란 시간을 정말 착실하게 보내고, 그리고 그 자신만의 커리어를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한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들렸어요. 난 해놓은 게 뭐지라고 딱 느껴봐도 이전에 수십 가지 일을 전전을 했었습니다. 막 노동도 했었고, 뭐 병원의 보안 요원도 했었고, 도축장에서도 일을 했었고, 온갖 힘든 일을 거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일까지 이렇게 해보면서 이렇게 멘붕이 왔는데, 그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사진사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되는데요. 제가 어떻게 다시 그래 중국어 진짜 이거 하나만이라도 다시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되는지, 이것부터는 제가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사진사 기간 이야기만 하면서도 정말 오랜 시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이제 20대 후반 인생 그래프를 통해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기북이었습니다. 뿅!